네, 그럼 이어서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인 두 번째 패널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크의 주제는 다양한 조건, 포용하는 일터, 최초가 유일이 되지 않도록 이라는 테마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포용적인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의 모더레이터이신 무이 이사장 홍윤희님과 주식회사 피플라 대표 조은영님, 신명중학교 교사이자 함께하는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님, 그리고 재단법인 동천 상금변호사 김진영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홍윤희님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양한 조건 포용하는 일터, 최초가 유일이 되지 않도록. 와, 누가 이렇게 장명을 잘했나요? 세션 진행을 맡은 협동조합 무이 이사장 홍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휠체어를 타는 고1 딸 두고 있고요. 오라 그랬더니 안 왔어요. 네, 저희는 장애를 무의미하게라는 취지의 교통약자 접근성 데이터를 모으고 다양한 교통약자 지도를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저희가 부랴부랴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작은 그 약간 데스크를 뒤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저기 저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쪽에 QR코드 찍으시면은 그 성수동의 이 휠체어 접근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모두의 1층이라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 지지 서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600명이 이제 목표고요. 그거 모아지면은 성동구청에 전달을 해서 조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성수동에 휠체어 접근성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핫한 곳인데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 QR코드를 찍으신 다음에 그 이제 서명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휠체어로 궁을 갈 수 있는 저희가 지도를 러시코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좀 길었고요. 오늘 행사가 저한테 굉장히 남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그 이베이 코리아라는 이커머스 회사, 그 지마켓 옥션 있는 그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2017년에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장애 청년들 취업 박람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장애 그 학생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청년분들을 만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당시에 또 그 어떻게 하면은 그 IT나 스타트업 업계까지 그 장애인 채용과 이런 걸 확대시킬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물론 이제 제 딸이 장애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제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일터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패널 토크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개개인의 다양성, 특히 장애라는 다양성을 잘 포용을 해야 되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사례를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피플라 조은영 대표님, 신명중학교 김헌용 선생님, 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님을 모셨고요. 자, 세 분 순서대로 우선 조은영 선생님 맨 끝쪽에 계시는데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김헌용 선생님 그리고 나서 김진영 변호사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조은영 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떨리네요. 오늘 청심환 먹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피플라를 운영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창업가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피플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페트병 쓰레기를 재활용한 원료로 안경을 제조 판매하는 소셜 벤처이고요. 안경 산업에서 끼치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자원순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김원용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요 근처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운 강동구 길동에서 신명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헌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2010년도에 서울에서 영어 교사가 되었고요. 당시에 좀 이렇게 그 사례가 드물다 보니까 시각장애 1급 최초의 영어 교사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의도 없이 교육청에서 막 홍보 자료를 뿌리는 바람에 수십 군데에서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첫 출근을 또 방송국 카메라와 함께 했던 인연으로 예, 그 후 1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래저래 이제 장애인의 날이나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저와 그 마음이 맞는 또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모임도 하게 되면서 지금은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2년 동안 휴직을 하고 통번역 대학원에 가서 영어 번역을 전공하기도 했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교직에 적응하면서 많은 성장과 고민을 해왔는데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뭔가 좀 감회가 많이 새로운데 그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과 다양성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현재 공익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재단법인 동천은 이제 그 태평양에서 세운 우영우에서 유명했던 그 모델이 된 그런 곳에서 세운 곳이고요.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그때 탈북민, 이주난민 등등 이제 사회에 있는 약자들을 법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한 지 지금 한 4개월밖에 안 된 병아리 변호사여서요. 네, 하여튼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업가, 교사, 변호사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일을 선택하게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병아리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진영님부터 어떻게 이 일을 선택했으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그 변호사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갖게 된 건 고등학교 때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였던 최영 판사님을 만나 뵙게 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각장애인이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글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약간 단순해가지고 믿었죠.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그래서 막연하게 법조인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차츰 자라나면서 그리고 대학교를 지나면서 제가 장애인 당사자기도 하고 주변에서 조금 성폭력에 시달린다든가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면서 나도 뭔가 도움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인데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타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다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법을 선택하게 됐고 지금 재단에서는 제가 주로는 장애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거라든지 또 여성 청소년 영역까지 폭넓게 활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장애 분야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데요.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을 고소대리하기도 하고 또 의도치 않게 지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제 연루가 되는,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을 또 변호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핵심 권리들, 이동권이라든지 교육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 활동, 입법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용 선생님. 헌용 선생님도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되시게 됐는지 계기랑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노동조합 얘기도 하셨으니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국가 계획에 따라서 양성된 인재입니다. 네,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그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전공 또는 재능을 살리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타협을 해나가야 되는 점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이 또 직업 선택의 한 과정일 텐데 저는 어떤 민간 시장이 아닌 국가 계획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교사가 된 1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의무 고용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약 한 15년간은 그 의무 고용 제외 직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안에 교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가던 바로 딱 그 2007년 무렵에 그런 교사가 그 직종 제외에서 이제 다시 제외가 아닌 것으로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교사가 신체 검사를 통과해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편의 지원을 받으면서 임용 시험을 볼 수 있게 됐고 저는 2010년도에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가 되고 나니까 제품으로서 생산은 됐는데 이제 유지 보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 나왔는데 이 하자를 보완해서 오히려 더 특등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일 텐데 그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2019년 제가 교사가 되고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내가 제품으로 소모되다가 끝나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자유의지라는 걸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국가의 제품일기를 거부하는 장애인 교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를 고용해준 참 고마운 사용자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교섭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참 하늘이 저희를 도운 건지 그 국가를 도운 건지 코로나를 이제 내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줌이라는 걸 통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다양한 장애인 교원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만나는 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부터 차츰차츰 만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 헤이그라운드에도 입주해 있는 AUD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제 문자 통역이라는 걸 통해서 시각 청각 선생님들이 또 소통을 하게 되고 하면서 저희 내부의 결속을 다지면서 동시에 외부의 적인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해 6월 2일에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그 덕분에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노동조합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최초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부를 그 적이라고 하지 말고 그 뭐 프레너미 그러니까 친구이자 적이라고 해두죠. 예, 지금은 단체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예. 평화 유지 기간이거든요. 예, 급히 지금 저 태세 전환을 하셨습니다. 네. 그 참 저도 보니까 그 교직이 차별이 없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은 차별을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교육부의 그러니까 장애인 그러니까 채용 비율이 그 전체 그 정부 기관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교직의 특성상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약간 김현영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친환경 아이웨어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그 조은영 대표님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제 하시게 됐는지. 네. 우선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대학교 때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럭셔리 브랜드 그리고 다양한 그 스파 패션 기업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었던 경력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안경을 20년 넘게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와비파커 이런 안경 기업에 관심이 많았고 안경을 막 사서 다양하게 써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제 패션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패션 산업이 끼치는 환경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일이 많았고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면서 파타고니아 같은 환경 친화적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덜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갖게 되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창업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뉴욕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뉴욕에서 살면서 느낀 건 아시안들은 미국 내에서 소수의 인종이기 때문에 아시안 소비자들을 위한 친환경 IOPD 미국 시장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품을 팔아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에는 친환경 아이웨어 브랜드들이 많은데 일본 그리고 한국에는 아시안들을 위한 친환경 아이웨어 PD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피플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트병으로 안경, 선글라스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으니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조은영 대표님이 미국에서 진짜 좋은 패션 스쿨을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정말 파슨스. 그래서 저 좋은 또 패션 브랜드, 유명한 패션 브랜드에서도 많이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피플라 그 안경을 저도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갖고 있구나.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시안들이 이제 여기 그 머리 여기 길이가 다르대요. 예, 여기가 뭐 더 짧은가요, 긴가요? 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에 맞는 그런 그 친환경 아이웨어가 외국에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는 친환경 아이웨어가 없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굉장히 멋진 이제 뭐 예를 들면 펀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좀 달성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또 은영님께 계속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다양한 패션 회사들에서 또 일을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청각장애인으로서 다양성이 잘 포용이 된다. 이런 경험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지원 서비스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지만 직장을 다닐 때는 대기업에서 저는 IT 쪽이 아니라 패션 산업 쪽이었는데요. 패션 대기업들은 그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거의 못 받았어요. 아예 안 받았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럴 때는 보통 문작 통역이나 추어 통역사 이런 거는 가끔 HR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입사하고 나서는 문작 통역이나 추어 통역비를 지원하는 게 되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제가 요청을 해도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뭔가 미국이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더 낫지는 않다. 뭐 한국은 좀 나은가요?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한국에서는 구직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링크드인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보면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나 시스템과 제도는 다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사실 세 분 모두 조금씩 자기의 영역에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좀 헌영 선생님한테 좀 그 다음에 좀 여쭤볼게요. 뭐 교직 준비하실 때도 좀 애로사항 많으셨을 것 같고 또 근무 중에도 뭐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의 그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던 것도 뭐 학생들이 또 아주 기특한 행동을 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 좀 사항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그 교사가 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너무 이제 그 약간 전근대적인 느낌이라서 제가 또 나이가 또 들었나 봐요. 그래서 2010년대 이전은 또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는 건너뛰기로 하고, 교사가 되고 나서 저의 삶도 한 세 가지 페이즈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했던 시기, 한 그 앞에 5년 정도.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했던 시기고, 지금이 세 번째 페이즈, 한 2019년 장교조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인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정말 뭐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 교사들끼리 모여서 정보 교류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또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복지관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가르쳐야 되는 교과서 같은 거를 학교나 교육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점자도서관에서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나마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든 이제 끌어와서 뭐 연수 같은 것도 이제 좀 그 복지관에 부탁을 해서 개설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끼리 살아남는 과정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사실 그때가 또 제일 재밌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오히려 제도가 다 갖춰지고 나면 온갖 행정 잡무들이 이제 끼어들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끼리 우리끼리 이제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추억이 많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같이 그 일본 사례가 좀 궁금했었는데, 마침 일본의 시각장애 교사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통번역대학원에서 번역을 전공하는 사이에 그 일을 한번 추진해보자, 한국과 일본 교사 간에 교류하는 일을 추진해보자 해서 저희 대학원에서 함께 수학했던 한일과 통역사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제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일본에 가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좀 되게 익사이팅한 일도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성장 단계에 가서는 이제 제도도 조금 초기 단계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도 어느 정도 교사로서 약간 숙련도가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이때 저에게 큰 이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역시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줬던 어떤 그 감동,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제가 5월 한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출근하는데 평소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룡중학교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는데, 구룡역에서 딱 그 나와서 출구 밖으로 발을 내딛는데, 갑자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없었던 점자보도 블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말 사이에 어떻게 이게 점자보도 블럭이 깔렸을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학교로 출근을 했고, 이제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이나 어떤 그 동료 교사가 이런 걸 제안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었는데, 바로 학기 초에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해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로 찾아가서 선생님, 출근하다 보니까 점자보도 블럭이 깔렸던데 혹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니?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구청에다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청 직원들이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이제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 되고 나서 제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도 해가고 했지만, 실제로 제 삶에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짧게 와서 물어보고 간 학생들이 저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직업이고, 또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 또한 교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저의 장애에 대해서 그냥 뭐 불쌍하다 또는 뭐 안타깝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먼저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배운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많은 이제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2019년에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장교조를 발족을 했고, 이때는 시각장애 교사만이 아닌 청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이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약 한 2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이 되었고요. 전국에 무려 여러분 장애 갖고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네. 참고로 교사는 한 4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배달 직원이 좀 이렇게 교사의 수를 추월했다는 기사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숫자로만으로 보면은 한 8위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직업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한 5천여 명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그냥 가르치는 이 교단을 넘어서 학교 자체를 바꾸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세션에서도 그 DEI, 그러니까 Diversity, Equity, Inclusion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그 기업들이 다양성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숫자, 머리 숫자 일단 채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포용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헌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또 느끼게 됩니다. 또 사실 그 안에서 이 평등과 포용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김진영 변호사님께 이제 좀 개인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변호사신데 올해 제 1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시고 언론에서 많이 조명되고 저 한동훈 장관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씁쓸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법무부랑 엄청 많이 싸우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그거 중계한 걸 보면서 와 정말 법무부 정말 너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합격하고 나니까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했대. 그렇죠? 예. 그 과정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땠는지 순탄치가 않았죠? 네, 네. 일단은 그 법무부와 제가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그 이유는 정말 아까 정근대적이라고 하셨는데 별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형태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기출 문제를 제공을 안 한다든지 그걸 이제 제가 제공해 달라고 전화를 했을 때 들은 말이 당신이 장애인인 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그거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국가에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이거 장애인 등록증은 어떻게 발급을 하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또 얘기가 막 달라지는 정말 창의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굉장히 투닥거리면서 싸우고 언론 제보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이번에도 사실은 변호사 시험에서 제가 시험 칠 때 그 법무부에서 답안 작성용으로 제공하는 노트북이 10번 넘게 꺼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답안이 날아가고 다시 작성하고 이러느라 이제 첫날 시험 총 4일 동안 치는데요. 변호사 시험은 이제 첫날 시험을 제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끝나고 이제 붙었다고 하니까 막 굉장히 우린 친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화를 해서 왜 그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태도를 바꿔주셨고, 근데 다행히도 그 덕분에 제가 시험을 치면서 생각했던 불합리하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어요. 이를테면 뭐 시각장애인 에게 시험 시간을 1.5배 이렇게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게 연장을 해주는데 1.5배 연장해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사실은 풀 수 없다. 이거는 시험이 원래 이게 시간이 부족한 게 맞지만 이건 물리적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듣지도 않다가 붙고 나니까 1.7배로 바꿔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굳이 제 이름까지 언급해가면서 김진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정말 그 페이스북에 정말 연재를 쭉 하시는데 보면서 막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 유퀴즈 이런 데 가면 장애를 극복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성공한 장애인들의 극복 수기를 이렇게 조명하는 것들을 조금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그분들이 뛰어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개인의 그 뛰어남을 이렇게 부각시키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에 조명을 하면서 그 뒤에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거에 훨씬 더 조명이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김진영 변호사님께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직업적으로 이제 법제도를 많이 들여다보시고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편의증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하시기에 그 일터 안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특히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다양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이게 예외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차별이라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넓게 인정이 되고 있고 사실은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강제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강제 수단을 넣는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와 이제 참여를 확보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네가 우리 집에 오더라도 내가 너를 때리지 않아, 죽이지 않아,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참여를 보장한다는 거는 우리 집에 와라, 내 초대할게, 이날 이렇게 와서 우리 같이 놀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법제도들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때리지는 않을게, 열심히 노력해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라든가 또 선생님이라든가 그 기타 직업들은 개인이 의지가 엄청나거나 또는 천재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만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앞에 천재 세 분 보고 계십니다. 전 천재는 아닙니다. 전 의지가 대단해서 농담입니다. 법무부랑 자꾸 싸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바꿔나가야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제도, 구체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장애인들도 참여시켜서 특히 시험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험 보는 것은 응시생인데 이런 편의 제공을 마련함에 있어서 학생이 들어가서 논의하는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진영 변호사님 말씀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이제 법대로 해라고 하면은 법에서는 아주 최소한도로만 규정을 해놓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혐오라든지 차별이라는 말들을 법적으로 정의를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있어야 뭐 장애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그렇게 차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소극적으로 조그맣게 정의하지 않고 좀 더 넓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뒤에서 뭐 깨지는 소리가 났네요. 네,
말씀하신 바 같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일터에서의 그 개개인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터에서 다양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을 포용하는 방식에도 사실은 좀 정의가 좀 제각각일 텐데, 세 분이 생각하는 좀 일터에서의 포용, 그러니까 뭐 동료로서 또는 뭐 파트너로서의 그런 포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뭐 혹시 그런 포용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포용이 되지 않았거나 그랬던 사례가 있는지 조은영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비장애인 분들하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같이 일하면서 느낀 점은요. 대부분의 비장애인 분들은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준의 특혜를 기대하는 것을 종종 경험했었어요. 사실 존중하는 것과 모두 똑같은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상업가이지만 다른 비장애인 상업가와 동등하게 일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문자통역은 저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상 소통 방식인데 창업가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자 통역을 요청해도 예전상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다른 비장애인 창업가들처럼 말을 굉장히 잘 못한다는 피드백을 듣기도 했어요. 보통 창업가들은 말로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을 매일 해야 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비장애인 위주의 문화로 만들어지다 보니 포용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 그리고 인사부에 장애에 대해서 바로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오히려 창업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스킬을 배우게 된 건데요. 제가 다양성, 포용성을 생각했을 때 그나마 비장애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려움, 필요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문자통역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할당하여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실용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조은영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도 사실 청각장애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농인들의 의사소통 접근성을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할 필요성들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우리 행사장에도 지금 문자 통역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접근성 지원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그 적극적인 접근성 지원, 그다음에 소극적 접근성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 접근성 지원은 뭐 청각장애인 그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아예 문자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접근성 지원은 청각장애인이 필요나 요구를 했을 때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행사에 참가자 신청을 받을 때부터 장애가 있으신가요? 어떤 지원을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 지원을 먼저 물어본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사실 다양성을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모든 행사에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 브릭스의 경우에도 뭐 저도 이제 이 브릭스 행사장의 이런 접근성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피드백을 여기 이제 루트 임팩트의 요 공간을 운영하신
루트 임팩트에 드리곤 했었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뒤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예, 경사로도 있고 저쪽 옆쪽에는 뭐 이제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뭐 이제 그 정수기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들이 되어 있어요. 이런 포용적인 공간들을 많이 마련하고 그리고 먼저 물어보는 거 이런 종류의 것들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행사를 준비하실 때 신경을 쓰신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애 당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다라고 하면은 브릭스를 빌리시면 되겠죠. 여기 저 루트 임팩트 허재영 대표님 예. 제가 홍보해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헌영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헌영 선생님께 여쭤볼 것은 일터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렇게 장애인을 비롯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한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학교는 공공기관이죠.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어서 그 편의증진법 같은 법률을 아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설치율이 높고 경사로도 있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공개 수업 같은 거 하잖아요. 학부모 공개 수업 같은 거 할 때 휠체어를 탄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자녀의 수업을 본다 이런 거 상상이 혹시 되시나요? 또는 학부모가 청각장애인인데 담임교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누구나 부모가 이제 교사랑 상담을 하는데 그 통역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상담을 한다. 이런 게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 학교라는 공간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을 준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벽. 분명히 휠체어가 다 접근할 수 있는데도 휠체어 탄 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학교에 장애인이 오는 것이 이상하다, 어색하다. 학교라는 곳은 특히 그렇습니다. 학교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지적 능력이나 이런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특히나 관계 기반 서비스예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성적이 달라지고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가 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역시 학생들 또 교사들 또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최근에 뭐 교사 집회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큼 학교가 많은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서희초 사건 이후로 이제 불거진 학교의 이런 관계의 붕괴 상황 이것이 사실 장애 교사들은 진작부터 겪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우리들은 이미 배제되어 있었고 신고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포용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동적인 차별 금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포용 정책이 없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글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을 사실 이제 계속 인식의 문제, 제도든 사람이든 시설이든 다 결국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틀에 갇혀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일자리를 갖게 되잖아요. 장애인이 그것을 우리는 장애인 고용이라고 부르죠. 장애인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국가에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취업한 게 아니고요. 비장애인들은 취업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 장애인은 고용이 됐다가 고용이 종료됩니다. 장애인의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조차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왜 우리는 고용된 사람이지? 우리 자발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라는 자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그 인식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런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도 은근슬쩍 장애인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오히려
이제 도움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것들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업무 지원을 해주신 선생님 바뀌셨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 오셨어요. 능력도 있고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한테 저희 동료 선생님 중 한 분이 그렇죠. 선생님 정말 좋으시죠. 이런 일 하실 분이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착하신 분이고 따뜻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말을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는 그러면 저의 지원을 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라는 반문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꾸 말을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인식이 멈춰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일터의 포용성을 늘리는 방안은 이렇게 우리의 언어부터 점검하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 예를 들면은 학교라는 공간이 법률을 다 지키기 때문에 포용적인 공간이라는 편견부터 깨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갔더니 점자보도블럭이 다 깔려 있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깔려 있죠. 근데 제가 가는 쪽문에는 깔려 있지 않아요. 제가 다니는 길에는. 그 점자블럭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획일화된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어느 수준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사람의 눈길과 손길이 들어가야만 느껴지는 것이고 포용성은 그런 어떤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접근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네. 사실 그 다양성이 그 약간 소수성이라는 것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소수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수성들이 교차를 하면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연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화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조은영 대표님이 사실 그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으니까 거기 되게 다양한 인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장애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를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를 생각하면 인종차별도 없고 다양성, 포용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이 많은 지역에서 통합학교를 다녔는데요. 비장애인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장애인들 간 인종차별이 좀 심했었대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비장애인들 중에서는 아시안 유대인이 많았고 장애인은 히스패닉이 많았어서 저는 그 장애인 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 없는 아시안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조은영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종류의 또 차별들도 있을 수가 있구나. 장애인들끼리도 사실은 차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그 일부러 지금 저 은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약간 좀 악의적인 부분들 또는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이게 또 약간 이거 차별이라고 부르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아마 김원영 선생님께서 그 뭐 롯데리아 사건이라고 있다고요?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들끼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더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장애인기원 노조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는 AUD 문자 통역을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중요한 회의를 교육부와의 교섭을 앞두고 회의를 했는데 얘기가 다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근처 롯데리아로 이동을 해서 한참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청각장애인 선생님이 사라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시각장애 선생님들은 청각장애 선생님이 가는 걸 또 몰랐어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 선생님들은 그 청각장애 선생님이 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저는 듣기로는 청각장애 선생님께서 문자 통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이 뒷풀이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도 또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었죠. 저희가 교육부에게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그 날로 바로 장교주의 모든 행사에는 100% 통역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천명을 하고 뒤풀이 장소에서도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얘기를 할 때 한 번에 한 명씩만 얘기하기. 예. 동시에 2명 이상 얘기하지 않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술 마시다 보면.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얘기하고 누구랑 얘기하더라도 청각장애인 선생님이 계신 쪽을 보면서 얘기하기. 이런 나름의 룰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우리가 먼저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외부에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도 저쪽에 이제 그 대기실에 있는데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목소리 크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여기서 들으시면서 선생님 소리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김진영 변호사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지금까지 들으면은 와 이러면은 그냥 소수자들이 섞여 있는 게 되게 골치 아픈 일이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예를 들어서 점자 유도 블록 같은 경우는 뭐 휠체어에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법조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공익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분야 이게 한정된 재화하다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굉장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 유도 블록 같은 경우도 지체장애인들에겐 불편할 수가 있죠. 이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양 권리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충돌이 아니라 좀 더 큰 방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길을 걷는데 속도는 다를 수 있고 조금 또 다른 가게 들렀다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바라봐야지 이게 어떤 충돌의 이미지로 가버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특정 장애인이 요구했을 때 다른 장애인에게 피해가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소수자들끼리의 싸움이 돼버리는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뭐 제이모 작가 그 저 특수교사를 저 자폐아 저 부모가 저 고소한 사건 뭐 그런 사건도 보면은 교권과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권리와 인권들은 다 똑같이 존재를 하고 한쪽의 권리를 묵살을 하면 다른 쪽의 권리들도 당연히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소수자 간의 그런 충돌 같은 것들을 잘 싸운다 계속 싸워라라고 하면서 중계하듯이 하는 그런 종류의 그 태도들을 우리가 혹시 갖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이제 빨리 좀 가야 돼서 이제 다들 조금씩 줄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최초가 유일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 여부와 관련 없이 창업가나 변호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진영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저처럼 이제 법조인이나 또는 어떤 특정 직역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죠. 법과 제도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법무부와도 자꾸 싸웠던 부분도 제가 유일한 사람이 돼서는 저 개인으로는 좋겠죠. 여기저기서 부르고 유명해지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자꾸 싸워 나갔던 것들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법조인이나 각종 직업에 있는 분들이 성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뽑아야죠. 기업이나 또는 사업주들이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의무고용 제도를 두고 있고 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부담금을 이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굉장히 떨어집니다.
고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대기업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좀 바꿔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사람에게 기대는 이런 유의 제도 정책 운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반 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제가 볼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저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저 이후의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이후에도 그분들이 친절한 강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친절한 선생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특정 길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헌영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번역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또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 한국어를 더 잘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영어와 이제 한국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통찰이 생기더라고요. 학교든 직장이든 그런 곳에서 장애를 포용하는 과정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통찰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이렇게 했지만 어떤 생리 팬티를 만들면서 그 발달장애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 모든 처음으로 이제 월경이라는 걸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제품처럼 그 목적으로만 쓰이고 끝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됐을 때 저도 이 포용성이나 다양성에 대해서 한 발 더 멀리 보고 정책이나 어떤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직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은영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주로 정책적인 얘기했는데 장애 당사자들이 좀 가져야 될 태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애 당사자분들이 취약성, 회복 탄력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다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긴 힘든 자신의 장애 유형, 유무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해를 해주고 협력하기 좀 수월하더라고요. 특히 상업가 분들은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상업가들은 정말 매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한계에는 저랑 비슷한 초기 창업자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다들 우울증, 번아웃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신데 외부에서는 좀 얘기하는 것도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취약성, 회고 탄력성,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꺼려하는 문화가 좀 강한 것 같다고 인상을 받았고요. 저는 창업가뿐만 아니라 장애인 디자이너, 장애인 변호사, 그리고 장애인 부모, 장애인 학생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외부에 그 불평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부정적이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내가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박수. 네, 네.
그 특히 이제 장애아를 가진 이제 부모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저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그 장애를 끝까지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기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기도 하지만 그 장애를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이게 뭐 취약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의 특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나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종류의 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포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즉 직장 내에서는 일종의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나를 우리가 포용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면은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 조은영 대표님이 그 애덤 그랜트 책을 좀 읽으신 게 있다고요? 애덤 그랜트 Think Again이라는 책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라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헌용 쌤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나를 우리가 포용한다. 그 학생들과의 그 인터랙션에서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진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 눈이 먼저 실명을 해서 이제 눈동자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대학교 갈 때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이 오른쪽 눈동자를 가릴 수 있는 홍채 렌즈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소프트 렌즈를 꼈다 뺐다 하는 게 어색하다 보니까 제가 세터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한 번도 그 렌즈를 빼지를 않았어요. 뺐다가 다시 못 낄까 봐. 네. 그러고 나서 13년 반 동안 홍채 렌즈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저의 은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려주는 그런 아이웨어 역할을 했습니다. 조은영 대표님 아이웨어를 만들고 계시던데. 네, 근데 어느 날 너무 아침에 렌즈를 꼈더니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안 끼고 갔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눈을 가리는 그런 홍채 렌즈라는 걸 끼는데 오늘은 아파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뒷자리에 있던 평소에는 수업을 전혀 듣지 않던 아이가 선생님 그냥 앞으로도 끼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눈 아프잖아요. 그냥 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 반에서 가장 장난꾸러기인 남자아이한테 가가지고 옆에 쪼그라앉아서 이렇게 빤히 보면서 물어봤어요. 야 승우야 선생님 눈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뭘요? 이렇게 되게 귀찮다는 듯이. 그래서 아니 선생님 눈 좀 봐봐. 선생님 눈 어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무슨 뭘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선생님 그게 선생님 매력이죠. 근데 완전히 그냥 쿨병에 걸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그냥 저 별 생각 없는 그냥 얘기였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이 제 뇌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주변의 가족도 소중한 사람들이 그냥 아프면 끼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렌즈를 버리지 못했는데 그 아이의 그냥 툭 던지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안 껴도 되나 보다. 지금까지 안 끼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말이 너무 많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분의 커리어 목표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영 대표님부터 먼저. 우선 피플라 사업이 잘 되는 게 목표고요. 지금 정말 거의 매일 온갖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버티는 게 목표고요. 창업을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시간적 여유가 될 때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초주자 창업가들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시간이 될 때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미국 장애인 관련 비영리 조직이 현지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네트워킹을 도와드렸고요.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 다른 분들이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다, 뭐 네트워킹 연결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될 때는 가능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창업가로서 일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 창업가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 제가 아는 몇 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엑스트하든 뭐 자금 조달 실패로 망하든 진짜 나중에는 장애인 창업가 분들이 소통의 어려움과 정보 격차를 덜 겪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박수 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발전을 떠나서 이제 그 나와 이제 비슷한 그 처지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또 그런 그 도움을 주는 것들로 자신의 어떤 그 꿈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 정말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예, 헌영 선생님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장애를 부정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장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긍정하는 시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부정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다음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가 항상 사회화 기관, 또 뭔가를 전수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학교에서부터 오히려 그런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게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김진영 변호사님, 예, 병아리 새내기 변호사로서 예, 각오 한마디. 예. 네, 기본적으로 저는 공익 변호사가 일이기 때문에 제 일을 잘 하는 것,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목표고, 장애와 비장애를 잇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고, 그 외에도 주거 분야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하고 싶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녀야 사회도 달라지고, 실제로 태평양에서도 지금 건물이 이제 높은 빌딩의 경우에도 장애인 화장실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30층이든 40층이든 법리적으로.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장애인 화장실을 이제 저희가 10층부터 26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1층에만 있는데 현재 그 빌딩에 25층쯤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문제 제기하고, 많이 투닥거리고, 많이 응원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토크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력적인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일터에 와서 사실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배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저 사람들이 편의를 봐줘야 되나? 라는 태도에서 한 발짝 더 가면 사실은 우리가 더 배웠고 또 우리 모두가 더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잘 몰라서 서로 뭐 꼭 차별 같은 그런 약간 해프닝 아닌 해프닝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소수자고 우리 모두는 배워간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고 장애 관련 이동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진짜 모릅니다. 휠체어 타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알아가는 것을 좀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일터가 사실 갈 길이 멀고 쉽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오늘 이 세 분의 토크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일터에서 또 뭐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소소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실천이 가능한 포용을 실천하는 영감을 얻으셨기를 그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패널 토크 2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에 따라서 조심히 퇴단해 주시면 되고요.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컨퍼런스의 모든 순서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어떠셨나요?
네, 평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소에 모호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 다양성의 가치와 포용성의 일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영감을 얻으시는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는 앞으로도 체인지 메이커의 성장을 지원하는 알찬 사업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행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